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도 다시 200명대 중반으로 급증한 상황인데요. 이영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 숫자면 어떤 제2 대유행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 제2대유행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심각한 예.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 확진자가 794명이어서요. 하루에 지금 100명 이상씩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많은 환자가 나오긴 했었지만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저께 같은 경우에 188명의 이제 국내 신규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서울 경기 지역이 163명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도 그동안 지방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수님 병원에서도 발생했죠? 네, 현재? 맞습니다. 예. 이제 저희 병원 안과 이제 외래 간호사 예. 이제 한 분 발생을 해서요. 거기에 대한 지금 그 내부적인 여러 가지 역학 조치와 그 다음에 필요한 검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물론 발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이 의료 체계에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인데요. 어떻게 그거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이런 의료기관, 특히 이제 대형 의료기관에서 예.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게 환자가 됐건 의료진이 됐건 간에 그 감염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선별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자가격리를 들어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게 만약에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이제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병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중에 한 분이 그 사랑제일병원에 예. 이제 근무하시는 경력이 있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선별 조사를 진행을 하다가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확진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저께 밤에 안과병원에서 근무하는 130명에 대한 전체 검사를 다 전체 검사를 끝마쳤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근무자에 대한 전체 검사를 다 끝마쳤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감염된 게 발견이 돼서 거기에 대한 방역 당국의 여러 가지 조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 감염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앞으로 더 예. 취할 것인지와 그다음에 각 의료기관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할지를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 그 대유행 아직 진입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런 상태면 당장 의료체계 붕괴나 병상수 이런 걸 따져봐야 될 때죠,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의료 자원의 굉장히 대부분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웬만큼 환자가 생겨서는 이제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워낙 폭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한 달 정도 뒤면은 거의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까지 예. 환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달 뒤라고 부르는 시간은 결코 멀리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주에서 2주,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떤 폭발적인 증가에 대비한 의료 자원의 재분배와 확충 분명히 필요한 시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병상수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 여유가 좀 있나요, 아직은? 예, 지금 병상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환자를 위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수도권에서의 집단 감염에 대비한 그 예. 조사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궁금한 병상 숫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병상 숫자에 대비해서 한 56% 정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병상의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은 큰 문제는 없지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한 600명에서 한 700명 정도 된다는 거를 고려를 했을 때 분명히 이에 대한 대비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고요. 근데 일반적인 병상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중환자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19 감염이 되게 되면 전체 감염자의 한 5% 정도는 중환자실에 입실할 정도의 중증 감염을 보여주게 되는데 호흡기가 필요하고 뭐 이런 환자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서울 시내, 서울 경기권에서 이런 코로나19의 중환자를 입실시킬 수 있는 그런 중환자실은 한 100실 정도가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발생한 환자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충분히 한 60실 정도 이제 여유가 있지만 지금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이 지금 고령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령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코로나19의 중증 감염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환자실 정도의 여력으로는 아마도 앞으로 생길 이런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저희가 다 소화하지는 예. 못할 걸로 생각이 돼서요. 여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새로운 어떤 중환자실 마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지금 추세로 보면. 예, 그러니까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도 예. 다른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떤 앞으로의 이제 대유행이 예상되어진다면은 그러면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 이제 일반 다른 수술이나 또는 다른 환자 다른 상병 때문에 이제 입원하는 중환자실은 저희가 조금 보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를 위해서 약간 여력은 남겨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이제 의료기관 쪽에도 굉장히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시설인데 여기를 비워놔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면 의료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손해에 대한 어떤 보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의료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타 지역의 의료자원도 예. 저희가 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대구 경북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을 때 그 중환자를 서울 경기 지역에 위치했던 예. 3차 의료기관에서도 받아서 치료를 했던 그런 예, 그렇습니다. 경험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계획을 앞으로도 세워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런데 이 1차 대유행보다 요번이 더 위험하고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어떤 지적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1차 대유행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 겪는 그런 네. 사태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어떤 시책을 내리거나 했을 경우에 잘 따르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지금 감염 유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은 피로를 느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원만하게 일부는 따라오시지만 또 따라오지 않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예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최근에 코로나19의 이제 확진자들이나 또는 소규모 집단 감염을 보게 되면은 마스크 미착용에 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즉 가장 기본적인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수단인 마스크의 착용마저도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사회 안에는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을 좀 어렵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방역 정책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반 시민들 개개인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스크 착용 외에도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이 의심되어지는 경우 와서 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역 정책을 따르는 모습이 예.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 오늘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그 병원에서 탈출하는 그렇습니다. 환자들도 예. 나오고 그래서 있고요. 지금 이따 안 그래도 김 변호사님 모시고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뭐 이런 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예.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2.83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어떤 한 사람이 2.83명을 감염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아, 이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감염 지수가 이제 2.83이라는 얘기는 예. 한 명이 2.83명을 감염시킨다는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한 명이 2.83, 3명 정도 감염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지수로 올라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 명이 3명까지는 괜찮은데 3명이 9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9명은 그다음에 곱하기 3을 하면 27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코로나19의 어떤 재생산에 걸리는 기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보통 더블링 타임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러한 기간이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뒤가 되면은 거의 수십 배, 많게는 이제 수백 배까지도 불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 2.8 정도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군요, 이게.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한 달, 두 달 후에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염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거리두기 3단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였죠? 이 3단계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만약 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 예. 3단계라고 부르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크게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세 가지 단계로 예.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이제 단계를 결정짓는 그 기준은 2주간 지역사회 확진자 수가 이제 50명 미만인 경우가 예. 1단계고요. 50명에서 100명이 2단계. 그다음에 이제 100명 이상 발생하거나 또는 더블링이라고 해서 예. 환자가 2배수로
증가하는 경우가 주 2회 이상 이제 관찰되는 경우 예. 저희가 이제 3단계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은 이미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10인 이상의 대면 모임이 전체적으로 다 금지가 됩니다. 예.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 같은 경우에도 필수 이용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운영 제한 내지는 중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학교도 등교 수업이 전부 다 중단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당국은 이 3단계를? 3단계에 대한 고려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예. 하고는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부르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예. 조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3단계를 수행을 했을 때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예.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조치는 아니군요. 이 어떤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봤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어떻게 이 환자 발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3단계를 도입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환자가 얼마나 발생하느냐도 예. 중요하고 이 환자의 발생 양상이 어떠느냐, 즉 그 안에서 우리가 집단 감염과 관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예. 그러한 특정한 시설의 집단 감염이 그 안에서 대부분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교회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3단계로 넘어갈 필요가 없겠지만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을 하면서 사랑제일교회가 차지하는 부분은 적어지고 예. 그러면서 다양한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산발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연결고리 모르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분명히 3단계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 이에 대한 발생 양상을 앞으로 한 2, 3일 정도 굉장히 면밀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지금 들으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중심에 지금 정광훈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뭔지? 네,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 감염법 예방법에는 18조에 그 방역 방해 그리고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벌하게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는 경우 또 치료라든지 격리 명령을 위반한 경우들은 예.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예. 되어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 개인 또한 이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본인은 이제 안 받았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지만 발언에 따르면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집회에 참여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 소속된 교인들의 명단의 제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허위 명단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은 그 교회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가서 그 교회 다니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그건 뭐냐면 엉뚱한 명단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걸 고의적으로 했다면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구속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석으로 잠깐 나와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좀 별개의 범행이지만 이런 것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기소 그리고 관련돼서 동일한 내용으로 이제 또 처벌을 받은 사례가 이미 이제 기소된 사례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같은 혐의들, 거기다 추가적인 뭐 다른 혐의들도 있었지만 혐의를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적인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서는 결코 신천지에 못하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염에 대한 어떤 폐해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진단하고 검사하고 격리하는 이 조치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에 제대로 협조를 못하는 무능력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 이것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저해하고 있다라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검사 자체도 이제 좀 거부하거나 심지어는 확진이 됐는데도 뭐 병원을 탈출하거나 도주, 예. 도주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가 예. 나왔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적극적으로 감염병 예방법의 모든 취지를 위반해서 지금 방역을 방해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험에 처하고 있게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이미 심각한 경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또 있을 예. 것이거든요. 아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일단은 완치가 되어야겠지만은 완치 이후에는 더 엄정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일단은 있습니다. 재수감을 못 시키는 거죠. 지금 감염이 확진을 받아가지고 전 목사에게. 잠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진자를 이제 소위 말해서 구치소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일단은 치료를 하긴 해야 하고요. 그것이 마무리가 된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정황을 봤을 때는 어차피 검찰에서 보석 취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보석 취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정리하신 걸 보면은 어떤 방역 지침을 한두 군데 위반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모든 부분을 거의 위반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실질적으로 신천지 때 한번 이만희 교주에 대한 처벌이 있었고 네. 어느 정도 형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이제 각각의 예. 범죄형 자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린 역학조사 방해죄 같은 경우가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또 그거와는 별개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된다면은 이것들이 중첩돼서 하고 또 기존에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같이 병합돼서 처벌이 된다면은 실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계속 얘기 나오고 있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광훈 목사 역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 토요일에 그 광화문 집회가 대규모 확산이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한번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은 교수님 한번 봐주셔야 될게요. 이 마스크를 안 쓰고 지금 마이크를 계속 돌려가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당시에 그러니까 확진 당시 같은데요, 보니까. 네. 저 정도면 충분히 전염이 가능한 상태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충분히 전염이 가능합니다. 예. 이제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저께 확진 판정을 받긴 했는데요. 예. 저희가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2일 전부터 예.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저희가 진짜 적게 잡아도 이미 토요일 날은 전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전파가 가능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쓰는 거는 당연히 강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보면은 지금 마스크를 하지 마스크 않고 전혀 안 쓰고 지금 또 보시면은 마스크 손에 맞습니다. 왼쪽 손목에 끼고 있는데요. 예, 연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이 말을 하는 경우에 예. 어느 정도 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지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말씀 잠깐 브리핑 들은 다음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듣겠습니다. 네, 8월 18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총 23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11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15,761명입니다. 신규로 17명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총 1,521명이 격리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9명이고 어제 사망자가 1명 발생하였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또 사망하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일단 오늘 오전 12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접촉자 조사 중에 138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57명입니다. 이 통계 수치는 발표 자료, 집계 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환자와 관련해서 수도권이 432명, 서울이 282명, 경기가 119명, 인천이 31명입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서도 6개 시도에 2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대구가 2명, 충남이 8명, 경북이 4명, 대전이 2명, 강원이 5명, 전북이 4명 등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추가적인 확산 현황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5명이 발견되었고 롯데 홈쇼핑 미디어 서울센터에서 7명, 농협카드 콜센터에서 4명, K국민저축은행 콜센터에서 2명, 새마음 요양병원에서 1명, 암사동의 어르신 방문 요양센터에서 1명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8일 0시 기준으로 명단을 확보한 4천여 명의 교인 중에서 소재가 파악된 3,436명의
교인들의 지역 분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이 1971명, 경기도가 890명, 인천이 132명, 경북이 77명, 충남이 57명 등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전국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교회는 확진자들의 노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시에 다양한 교회 활동을 통해서 상당 기간 반복적인 노출 및 전파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달 7월 27일부터 동교회를 방문한 교인 및 방문자분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가운데 지난 8월 8일 경복궁 인근의 집회,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현재까지 최소 10여 명의 확진자가 참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집회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8일 경복궁 인근의 집회 및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또한 지역사회의 개별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과 양평군의 단체 모임과 관련해서 15명이 격리 중 추가 확진되어 총 73명이 발견되었습니다. 양천구 되새김교회와 관련하여 격리 중인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12명이 발견되었고, 영등포구에 소재한 오케스트로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8명입니다. 자, 교수님 아까 마이크 잠깐 그 얘기 더 여쭤본 감염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태에서 본인이 마스크를 벗고 그 마이크를 거의 입에 바짝 대고요. 그것도 돌려 쓰고요. 막 물 먹고 하는 충분히 저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마이크의 오염과 그 오염된 마이크를 입 주변에 대면서 바로 접촉을 했을 경우에 그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정광 목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얘기하는 행위가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비말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도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사람이 말을 하는 행위, 그러니까 말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 그다음에 기침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 재채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오히려 말을 작게 하는 게 기침을 작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말을 만들어내고요. 특히 말을 크게 하는 경우는 거의 재채기에 준할 정도로 즉 평상시에 기침하거나 말을 하는 것보다 거의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은 바이러스 비말이 나오는. 근데 저는 집회 현장에서는 거의 소리를 지르는 상황 아닙니까? 계속. 맞습니다. 그걸 고려하면 분명히 지금 저 상황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이제 비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굳이 마이크를 쓰지 않더라도 정광훈 목사 주변 2m 거리 내에 있던 사람, 그리고 저렇게 크게 말을 하는 경우는 2m 거리를 벗어나서라도 충분히 비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저렇게 어떤 상시적인 불법을 자행했는데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이미 신천지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차원에서는 이미 소를 제기를 한 상황이고요. 고의적으로 방역 방해 행위를 해가지고 방역 정책을 위반하도록 계속하고 그로 인한 피해들을 계속 확산시킬 경우에는 이 모든 복구 비용이라든지 치료 비용들은 국가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지만은 이것을 부담하게 만든 그런 고의적인 불법 행위를 한 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을 소위 말해서 구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신천지 사례에서 소송이 제기돼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비슷하게 이번에도 거의 마찬가지로 그렇죠. 진행할 수 고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뭐 검사도 제대로 못 받게 하거나 혹은 환자 이송까지도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것을 조직적으로 한 관련된 단체와 개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사적인 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단체대로 따로 구상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 사례 보면은
확진을 받은 다음에 병원에서 도주한 사례도 있고 이거 그렇죠. 모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사례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항변을 할 겁니다. 예. 자기가 이거 도망간 것 때문에 이만큼의 피해가 있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가 이렇게 법정에서 다투기는 하겠지만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게 단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은 단체 차원에서 이런 행위를 하도록 조직적으로 교사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요. 다만 이 단체가 단체 소유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임원이라든지 주요 행위자들도 소위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공동 피고로서 관련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입증되면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런 몇몇 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지금만 봐도요. 네, 그 의료 청구 체계 금액을 붕괴, 예. 네, 그 청구 금액을 얼마로 하더라도 실제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수많은 간접적인 피해에 비하면 매우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정도의 대규모 감염병 사태도 없었고 예. 이런 큰 피해도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고 방해하고 또 예. 국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민사적으로도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판례가 또 성립될 필요가 있을 것 보입니다. 그 예상 폐해를 거의 알았을 거라는 어떤 정황들이 많은데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 단기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방역 당국은 8월 9일 예배 당시 확산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배 영상을 보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인데요. 저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금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어떤 밀집해 있고요. 중간에 있는 분도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거죠? 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제 밀집도가 꽤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예배에서의 어떤 방역 수칙을 어기는 행위, 특히 이제 지금 보이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밀집도가 꽤 높은 걸로 예.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스크 없이 우리가 이제 흔히 통성기들하고 큰 소리를 내서 이제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양의 비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인 위험도를 높이는 행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전 목사의 경우도 전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70대 확진자 한 명은 합수까지 했었다는 증언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어떤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범죄가 되는 거랑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걸 좀 나눠서 예. 봐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는데도 그걸 위반해가지고 했다. 그렇다면 형사적으로 감염법 예방법 위반으로 그 사례는 형사 책임을 아까 지고요. 전 목사가 8월 그렇죠. 15일 집회에서 네. 이미 격리 통보를 받고 나서 집회에 네. 참석한 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민사적 책임은 이제 그 정도에 준하진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 방역 지침들이 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아서 감염병이 내부적으로 확산되고 외부적으로 확산되게 했다면은 그로 인한 민사적인 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안 받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강제적으로 할 수가 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법이 관련된 모든 강제 조치에 근거되는 예. 법령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동선을 추적을 해가지고 강제적인 검사 조치를 할 수는 있는데 이 강제 검사라는 게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팔을 붙잡아가지고 검사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격리 조치,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서 이 사람을 어떤 특정 지역으로 머물도록 하는 강제력을 발휘하는 것까지는 가능할 수가 네, 있고요. 그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그건 역시 현행법 위반이 될 네, 그럴 수 것이고요.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격리 조치에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법령이 이제 벌금 200만 원으로 좀 한도가 예. 낮은 편인데요. 예. 그 외에 이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든지 누가 접촉했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어서 허위를 제출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역학조사 방해죄로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고 과거에는 이렇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다면은 보통은 2년 이하 징역이면 잘 구속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감염병 사태 이후에는 이런 위반 조치가 있는 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구속 기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신도 명단 같은 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방역 네. 방해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역학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집단 차원에서의 감염이 있다면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야죠. 신천지 사태 때도 이미 발생을 했었던 것이죠. 여러 가지로 자료들이 틀리고 잘못됐고 그리고 이번에 구속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소명됐다라고 본 것은 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은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허위된 예.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기소 단계에서부터 신병이 확보돼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교수님 거의 시간은 다 됐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 목사 교회 측에서는 어떤 진단검사 자체가 조작됐다 이런 주장까지도 하는데 일단 과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검사는 사실은 가능은 한데요. 예.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이유가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병원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양성률을 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이유는 그동안 검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검사받지 못하게끔 했던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많이 전파가 돼서 지금 양성이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특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검사한 사람들 양성이 꽤 나왔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이 코로나19 전문 병원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럼 거기서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음성이 나오게 되면 그게 전반적으로 다 보고가 되고 크게 언론이나 이런 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예. 지금 코로나19 전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에서도 보면 전부 다 양성이 다 맞게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검사가 이렇게 위조되거나 또는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지금 현재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높은 양성들이 나오는 거는 그간에 취해야 했었던 방역 조치를 제대로 교회 측에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많은 사람들이 감염돼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에서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것 같은데 전염력이 10배나 되는 바이러스 발견됐다. 이건 사실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조금 오역이 된 부분이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예. 그 해당 기사를 잘 읽어보시면은 예. 이제 유럽형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4월부터 문제가 됐던 G 타입의 바이러스가 예.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신형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라 그건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예. 예.